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더러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전히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인호 소장님이 우리의 과외 선생님으로 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보통 이제 경제과외교사 이런 거는 대선 후보들한테는 그렇죠. 그런데도 그쵸? 불구하고 네. 저희는 좀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네. 과외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학생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도 이해도 잘하시고 아주 글쎄요. 제가 뭐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되게 민망하긴 하네요.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은 A를 가르치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질문하는 애들. 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애는 어떤가요? 물어보면 애는 착해요. 그 정도. 네. 예. 한국 사람들,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부자죠. 그렇죠. 예, 부자. 그 한국의 부자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계속 연해마다 내는 금융그룹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니까 팬데믹 시대에 이 양반들은 뭘 했길래 이게 가능한 거죠? 금융자산은 늘고 빚은 줄었대는데요. 오히려요? 네.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부자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린 이해 우리는 못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아닌 거예요. 부자를 가르는 기준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팬데믹이 가장 우리 사회에 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런데 양극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맞아요. 네. 예.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라고 할 때일수록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투자를 하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먹고 쓸 돈도 부족한데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투자를 오랜 기간, 장기간 할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뭐 기다리고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하고 하는 마음으로 또 가다 보면은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만약에 어떤 투자 자산에 넣었다가 한 3월 정도, 그러니까 처음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뭐 이런 한 2, 3월 요때 한창 초기였잖아요. 그때 주가도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었고 근데 정말 그 돈이 전부였던 사람들은 이건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라고 생각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눈물을 먹고 꺼냈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여유가 돼서 투자도 하고 그리고 금융자산도 많이 늘어나고 또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폭등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또 이제 그분들에게 기회 그리고 그게 또 한편으로는 또 씁쓸한 게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 자산이 이전되는 그래서 부가 또 대물림되고 그들이 또 부자가 되는 뭐 이런 양극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다. 그 여윳돈이나 현금이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때가 더 기회였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같은 지역에 사는데 어떤 엄마는 아버지한테 돈을 좀 빌려서 아파트를 한 채 산 거예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랬더니 생활 수준이 비슷한데, 왜냐면 남편의 월급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5억을 빌려주셔서 마포에 아파트를 산 애기 엄마는 지금 거의 한 20억 가까운 자산을 보유한 엄마가 됐고 월급은 똑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애기 엄마는 여전히 전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소득 수준도 비슷해서 매일 만나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산으로 인한 자산소득이 굉장히 이제는 쉽게 늘어나는 그런 네.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그나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안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저는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그래도 괜찮아로 키우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게 중요하죠.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마음은 부자니까. 예. 뭐 집이 부자면 좋아. 난 네. 마음이 부자야.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너무 계속 슬프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네. 우리가 퇴직한 이후에도 먹고 살 준비가 된다면 저는 이런 마음가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좀 부족하면 어때? 그래도 평생 내가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어.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퇴직연금을 또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연말을 맞아서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금 유치 경쟁이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네. 저희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이 보통 이렇지 않는데 좀 자제를 해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저 운용상의 이상 징후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고 네. 해요. 그래서 금리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쏠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너무 과다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 이런 현상 때문인데 혹시 퇴직연금을 저희 다 준비를 저는 하고 네. 국민연금만. 국민연금만. 이게 아. 사실 퇴직연금은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개인형 퇴직연금도 있지만
주로 그 이제.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네.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시겠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퇴직연금이나 제도를 도입했으면은 다들 그냥 나도 모르게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알아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마가 불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소장님 근데 저는 어제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는데 금리를 많이 준다는데 왜 금융감독이 금리를 많이 못 주게 해요? 참 기분이 나쁘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요.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얼마 왜냐하면 만에 온 금리인데요. 네, 평상시에 보면은 금융감독원이나 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이 금융업계에 요구를 하는 게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그렇잖아요. 있도록 그걸 이제 유도하잖아요. 네. 뭐 스스로도 공시를 하는 이유가 여기는 싸고 여기는 비싸고 이렇게 낮추는 경쟁. 또 금리 같은 경우도 여기가 높고 여기는 더 높고 그렇게 해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결국은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야 그렇게 금리 경쟁 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낮춰라. 이게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금융권들이 경쟁을 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금리를 높게 올리다 보면 결국은 금융회사에 부담이 되는 거고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그걸 어디서 메꿀 것이냐? 그러면 그들이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판매하는 상품의 금리도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그 판매하는 상품이 대부분 이제 대출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은행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올리면 대출 금리가 굉장히 크게 자극받으니까 천천히 올려라. 그리고 은행 예금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금리형 상품들은 어쨌든 어디선가 시중에서 돈을 꿔오는 건데 그게 뭐 예금 같은 수신성 상품들도 있지만 채권 같은 거 시중에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게 결국은 시중에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경쟁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려다 보니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와야 되고 네. 높은 금리의 채권을 빌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은행같이 탄탄한 금융기관들이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하니까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안 좋은 중소기업들이나 일반적인 기업들은 더 높은 금리를 주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회사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여기서 경쟁해가지고 망가뜨리니까 그러지는 말아라. 좀 자제 좀 해라. 라고 금융당국이 좀 세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너넨 있는 집이니까 좀 어지간히 해,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다른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퇴직연금을 뭐 개인적으로든 회사에서 가입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지금이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은 게 퇴직연금 중에서 채권에 투자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네. 사실 원리금 보장이 다 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죠. 예. 네. 근데 원리금을 8%가 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금리 8%도 앞으로 한 10몇 년 일한다고 치면 네. 이런 기회가 있는 이거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 볼 것도 감수를 하지만 연 8% 정도의 수익을 내면 굉장히 높은 괜찮은 거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 사실 국민연금이 그 우리나라의 진짜 엘리트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거기서 내는 연평균 수익률이 8% 정도만 되더라도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잘했어 이거예요? 아우 훌륭하죠. 훌륭하죠. 여기다 가입을 해야 되겠네. 그런데 네. 8%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내놓은 금융사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미리 얘기해 줬어요. 이제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금융당국이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압박도 있었고 이제 시중에서 미치는 영향들도 있으니까 벌써 여기까지 이 판매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상품이니까. 네, 8% 원리금 보장 상품이긴 한데 이게 뭐 10년, 20년짜리는 아니고 길어야 2년 만기 상품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리금까지 보장을 해주면서 8%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요. 네,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퇴직연금 내에서 이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에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들을 싹 발라내고 네. 이 중에서 금리 높은 게 어느 정도냐 봤더니 은행 예금 상품들은 한 5%대 초반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증권사나 이런 곳들에서 발행하는 거는 한 5% 중반에서 7% 중반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7% 넘어가는 것들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퇴직연금이라고 보면 앞으로의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네. 지금 사실 좀 들어가시는 것도 퇴직 시기가 가까우신 분들은 특히나 그렇죠. 왜냐하면 오히려. 한 뭐 2, 3년 후에 나는 퇴직할 거야라고 한다면 막 크게 이거를 대박을 내 가지고 수익률을 뻥튀기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지키고 그러니까요. 예상되는 자금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2년 후에 퇴직이니까 퇴직연금에 이 정도의 적립금은 쌓여 있는 게 안전하겠다. 그리고 그게 오차가 없어야 이렇게 쌓인 돈으로 예를 들어 1억이 쌓여 있으면 이거를 내가 5년 동안 나눠 쓰려면 나누기 60개월에서 그렇죠. 한 달에 얼마씩 쓸 수 있겠네? 이게 예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1억이 될지
7천만 원이 될지 1억 5천이 될지 이거 모르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한 거니까 그렇게 퇴직 시기가 가까우신 분들은 이런 원리금 보장 상품 특히나 뭐 만기가 긴 거는 3년짜리도 있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내년 이맘때쯤에도 금리가 이 정도면 전 세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면 이제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시중에서 이런 높은 금리 상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김윤 교수님 나오셔갖고 네. 이런 금리를 우리가 생전에 볼 가능성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 음.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제는 생각하기에 대단한 일들은 거의 다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오히려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논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봉쇄령을 조금 낮추겠다. 네.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수준을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국의 조치가 발표되고 나서 그날 밤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나 들어봤더니 중국이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겠네? 네. 그러면 지금 겨우겨우 잡아놓은 전 세계의 물가가 다시 또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아하. 이게 중국 경기가 좋으면 이제는 좀 살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하는 게 괜찮아지는 줄 저도 그런 알았는데. 줄 아니라 알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래 괜찮아지면 물가가 또 오르겠네? 그럼 금리 못 낮추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고 주가가 또 급락을 했어요. 어허. 참 주식시장은 알 수 수가 없는 없어요. 알 수가 진짜. 없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쨌든지 간에 금리가 이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진 않을 테니 퇴직연금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뭐 퇴직 시기가 가까워졌다라고 한다면 선택할 만하고 또 네. 퇴직 시기가 가깝지 않더라도 안전한 것들 위주로 안정성 위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12월 달 되면 네. 갑자기 그 ISA 계좌 뭐 이런 거 아, 하라고 뭐 은행 뭐 가가지고 많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가가지고 연말정산 하려고 서류 띄러 가면 네. 안 하셨어요? 어머 어떡해요? 지금 빨리 하세요. 지금 하면 올해 받을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맞아, 네. 꼭 그래요. 이번 달이 마지막이고 다음 달부터 오른다 그러고 네. 없어진다 그러고. 연말 되면 사실은 1년 동안 못했던 숙제 미루듯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사실 금융권에서도 그게 실적이다 보니까 많이 또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퇴직연금이라고 한다면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금,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용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 예. IRP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권유를 받으실 거고. 네, 12월에 많이 네, 그러죠.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IRP 괜히 난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가입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심지어 1년 동안 한 푼도 안 냈어도 지금 와서 12월 31일이 가기 전에 여기다 다 입금하시면 네, 맞아요. 한꺼번에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돈 좀 그래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있는 게 남은 게 여윳돈이 있는데 그럼 여기다 넣어볼까?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방문하시는 분들 또 이벤트로 뭐 모바일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이런 자금들이 많이 또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아까 회사에서 운용하는 퇴직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회사에서 운용하는 퇴직금을 어떤 계좌에다가 적립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의 주된 개념이 뭐냐면 회사가 문을 닫아도 직원들의 퇴직금은 보호하자. 네. 그러려면 회사 금고가 아니라 회사 외의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다가 퇴직금을 미리 넣어놓게 만들자. 네. 그러면 회사가 망해도 근로자들이 여기서 퇴직금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꺼내서 같이 가면 되니까. 이게 취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퇴직금을 일정 부분 쌓아놔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걸 언제 쌓아놓냐? 매달 조금씩 쌓아놓는 회사는 극히 드물어요. 네. 왜냐하면 회사에서 좀 돈 좀 굴리다가 봤을 때 올해까지 몇 억을 넣어야 되네? 그럼 그때 가서 채워놓는데 그게 거의 연말이거든요. 그럼 연말에 이제 회사들이 기업들이 퇴직금 적립금을 요만큼 채워야 되는데 돈 좀 넣어볼까? 근데 돈을 그냥 수시입출금 통장이 아니니까 그 안에서 상품을 골라야 되거든요. 네. 수익이 높게 나면 좀 덜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는 1억을 넣어야 되는데 네. 내년도 1억을 넣어야 되고 근데 올해 넣은 1억이 1억 5천이 됐다. 네. 그럼 내년은 5천만 원만 넣으면 너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높은 그러나 마이너스 날 가능성은 없는 것들을 골라야 되는데 요때가 이제 연말에 머니무브 시기들. 그런 금융상품들 찾아서 회사에서 굉장히 큰 돈들이 굵직굵직한 게 옮겨다니다 보니까 네. 금융사의 경쟁이 지금 더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처럼 돈가뭄일 때는 네. 어느 금융회사든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영업이나 경쟁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예전엔 퇴직금이 있어가지고 좀 믿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내가 못 꺼냈어도 그래도 이렇게 쌓이고 있으니까 퇴직할 때 얼마라도 이렇게 주잖아요. 네. 그랬는데 퇴직연금으로 바뀌면서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종류도 좀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게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럼 퇴직연금을 해야 돼? 뭐 아.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퇴직연금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회사에서 해주는 퇴직연금은 회사가 그 제도를 도입했으면 선택권은 없어요. 무조건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근데 네. 이 퇴직연금 제도의 큰 틀을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퇴직금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똑같아요. 네. 그런데 그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 법인의 금고에 보관하느냐, 계좌에 네. 보관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회사도 손댈 수 없는 계좌에 보관하는 요 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퇴직연금이 도입돼 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안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면 수수료가 발생할 거잖아요. 네. 네. 금융회사에서 수수료를 일부 가져갑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자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건 이제 수익에서 발생을 하고요. 아, 네. 네. 수익 발생하는 것들도 뭐 회사가 가져가거나 개인이 가져가거나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수료 발생하면 근로자가 조금 불리한 거 아니야? 생각될 수 있으나 이거는 사실 회사에서 지거든요. 아, 수수료는 회사에서 뭐 운용 책임이나 이런 것들도 다 회사에서 지기 때문에 네. 사실 크게 우리가 걱정할 것들은 없어요. 걱정할 것들은 없고 안전하게 잘 굴러가느냐 그리고 그 유형이 뭐냐 네. 요거에 따라 가지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으냐 낮으냐 이걸 신경 써야 될 경우도 있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경우도 네. 있다라는 거. 그게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신경 써도 우리가 뭐 어떻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DB로 하시겠어요? 아, 저기 DC로. DC로 하시겠어요? 저 디스카운트 좋아하니까 DC로 하겠습니다. 저도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됩니다. 거죠. 안 됩니다. 네. 이게 DB, DC 말이 어려운데 네. 아, 그니까요. 데이터베이스. 직업병? 디스카운트?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네. 외국에 있는 제도를 들여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용어를 써 그래서 그 용어를 그대로 들여왔어요. 들여오다 보니까 DB형, DC형, 뭐 IRP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걸 우리말로 바꾸자니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더 어려워요. 한자어잖아요. 결국에. DB형은 뭐 확정급여형, DC형은 확정기여형 이렇게 부르는데 들어도 감이 안 오죠. 급여나 기여나. 네, 급여나. 이거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회사에서 책임지고 주는 건 DB형. 네. 네.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굴려야 되는 건 DC형.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책임을 주고 굴려야 되는 DB형의 개념은 뭐냐? 네. 퇴직연금이 없을 당시에 그냥 네. 퇴직금 제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퇴직금 제도는 어떻게 지급을 해주냐? 퇴직 직전에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죠. 그래서 사회초년생 때 나는 처음에 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때는 월급이 150만 원이었어. 네. 그런데 30년 근무하니까 지금은 월급이 1,500만 원이야. 그러면 30년 전에 150만 원 받던 시절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이때 네. 퇴직금 계산은 지금 받고 있는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 네. 이렇게 해서 받는 거니까 이게 DB형입니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지급을 해줘요. 네. 그런데 굴리는 건 누가 굴리냐? 회사가. 어. 이 사람한테는 퇴직금을 줄 때 30년 근속했으니까 1,500만 원 곱하기 30년 해서 지금 퇴직금을 줘야 해. 예. 그걸 회사가 책임지고 굴려야 됩니다. 예. 이 퇴직금을 어떻게 만들지? 수익을 높일까? 아니면 우리 돈을 더 넣을까? 예. 이건 회사가 고민하는 거지. 개인이 뭐 수익률이 낮든 높든 회사가 상관없네. 회사가 잘못 굴려가지고 마이너스 30%가 됐어요. 그래도 주기로 한 돈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나한테 3억은 줘야 되니까. 네, 그쵸. 무조건 주기로 해야 되는 거고 DC형은 뭐냐 하면 1년에 쭉 일했을 때 한 달치 월급을 이 사람 계좌로 넣어주는 거예요. 다만 이 근로자가 뽑아갈 수는 없는 네. 하지만 굴릴 수는 있는 예. 그리고 주고 회사는 끝 나 책임 다 했어. 예. 그렇게 해서 매년 한 달치 월급을 그때 1년마다 한 번씩 넣어줍니다. 예. 12분의 1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주는데 그럼 이거는 누가 유리하냐? 30년 전에 입사했을 때도 월급이 200만 원. 한 20년 일했는데도 월급이 220만 원. 네. 이렇게 급여 상승이 아주 완만하신 더딘, 분. 완만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야 차라리 나는 어차피 퇴직 직전에 월급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테니까 미리미리 받아가지고 회사가 올려주는 임금 인상률보다 내가 수익을 내는 게 더 낫겠다. 하다못해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놓으면 그래도 8%는 주는데 네. 네. 회사의 임금 인상률 보니까 0.8%야. 그럼 이거 받아다가 굴리는 게 낫죠.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보다 퇴직 시까지 이때 급여 인상폭이 아주 가파른 회사는 네. 보통 대기업들이 많이 그런 네.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DB형으로 하시면 되고 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급 오는 거 하나도 없어. 그때는 사원이었는데 나는 지금 부장이지만 타이틀만 부장이고 명함만 바뀌었어.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DC형으로 해서 그냥 차라리 내가 받아서 내가 굴리는 게 낫다. 어. 이런 경우에 이제 DC형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근데 유리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DC형을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나중에 책임질 필요도 없고 네.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DB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어려울 때 이렇게 여러 명의 퇴직자가 나오게 되면 휘청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C형을 사실은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선호를 하는데 그러면 근로자의 희망과 상관없이 의사와 상관없이 DC형을 강제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아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자들 혹은 그 노조가 있다면은 그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을 도입할지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되면 그 안에서 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네. DB형을 도입할 거야, DC형을 도입할 거야, 아니면 우리는 DB도 하고 DC도 할 거야. 이것도 근로자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반반도 할 수 있어요? 반반도 할 수 있고 아. 혼합도 할 수 있습니다. 섞어가지고도 뭐 DB형 일부, DC형 요만큼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DB형이 늘 유리하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 두셔야 할 게 요즘에 임금 피크제라는 거 하는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네, 임금 피크제라는 건 정년을 좀 연장해 주는 대신에 혹은 보장해 주는 대신에 소득이 일정 부분 올라갔을 때 다시 떨어지는. 좀 깎자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원래는 55세에 다들 이제 퇴직을 권고를 하는데 60세까지 연장해 드릴게요. 대신 월급은 55세 때 최고로 드리고 55세부터 60세까지는 1년에 10%씩 임금을 깎읍시다. 깎읍시다. 이렇게 하면 그래 10%덜 받더라도 아유 아직 애들 대학도 안 갔는데 일해야지. 그렇지 일해야지. 그래도 월급 좀 덜 받더라도 이게 더 유리하지 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는 네. 55세 때 차라리 퇴직했으면 퇴직금 이만큼인데 그렇죠. 쭉쭉쭉쭉 떨어져서 월급이 요만큼일 때 퇴직금을 받으면 더 손해란 말이죠. 아. 이런 무조건 경우에. 직전 3개월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피크를 찍었을 때 DB형으로 퇴직금을 마무리하고 네. 요 향후 5년 동안에는 DC형으로 DC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도 가능해요? 네. 그럼 지금 기준으로 지금까지를 이전 3개월을 갖고 DB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홀드를 시켜놓은 거죠. 근데 정산해 놓고. 그거는 요걸 들었을 때. 그런데 좋은 회사들은 알려줍니다. 이게 우리가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퇴직금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알려주는데 약간 회계부에서는 조금 얄밉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저도 물어보더라고요. DB로 하시겠습니까? DC로 하시겠습니까? 그게 뭔데요? 진짜 모를 때가 문제예요. 네, 그게 모르겠- 더 문제구나. 그게 뭔데요? 했더니 설명 이렇게 해줬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그럼 옆집에 독실 씨는 뭘로 했대요? 아, 그렇지. 그렇게 가지. 이렇게 되는 순서가 되는 이게 거예요. 누구 한 명이 잘 알아서 잘 이제 알려주시면 네.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난 이걸로 할게. 근데 이렇게 어느 날 되는데. 파파 죽겠는데 연락 와가지고 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뭐가 유리하세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 과장님은 뭘로 하셨어요? 이제 인사과 과장님한테 물어보죠.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통. 나중에 이제 내가 받으려고 보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필요가 전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게 뭐예요? 퇴직금인데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큰일 맞아. 나는 거예요. 맞아요. 나중에 적어도 네.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대한 그 근거는 알고 네, 내가 네. 선택한 주시적으로 선택한 거에 뭘 선택한지 알고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거 한 3번인가 저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직할 때마다. 그게 헷갈리시면 뭘까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게 뭐가 유리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사장님은 그때 뭐 하셨어요? 소장님 전화번호를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DB나 D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 너 뭐 했어? 웬만하면 그런데 DB형을 해두시는 게 유리한 게 DB. 네. DB에서 DC로 갈 수는 있는데 네. DC에서 DB로 갈 수는 못 가요. 없어요. 아하. 알파벳 순서로 외우시면 됩니다. B에서 C로 갈 수 있는데 C에서 B로 가는 건 거꾸로라서 안 돼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DB형이 그렇다고 다 좋은 거냐? 중간 정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금도 막혀 있지만 집을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근로자나 가족들이 뭐 요양이 필요할 때, 뭐 개인 회생을 할 때 그럴 때는 그 중간 정산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중도 인출이라고 퇴직금을 일부 꺼내줄 수 있는데 DB형은 안 됩니다. 왜냐면 회사가 보관하는 계좌인데 거기서 자꾸 빼가면 야, 네 돈 굴려가지고 이 사람 퇴직금도 줘야 되는데 자꾸 빼가면 어쩌냐? 그래서 그건 안 되고 DC형 내가 관리하는 순수의 나의 계좌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산 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도 있고 네. 개인연금 이게 이제 노후 보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퇴직연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많이 굴리세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갖고 나가요. 그랬는데 실제로 굴려서 많이 갖고 나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이유가 수익률을 그렇게 크게 내기가 힘듭니다. 아,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퇴직금, 퇴직연금 이렇게 해서 먼 미래에 내가 퇴직 후에 받을 자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신경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잘 관리도 안 하게 되고 진짜 지금 중요한데. 당장에 내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그런 맞죠. 상황에서 네. 퇴직금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보면 야 퇴직연금 수익률 뭐 1%대, 네. 뭐 마이너스도 났다 이런 뉴스를 많이 들려오지만 네.
DB형이시면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죠. 금액을 정해서 받는 거죠. 네, 그건 회사가 걱정해야 될 일이고 나하고 상관없어. DC형인데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뉴스에 나왔는데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몇 %. 이건 신경 쓸 게 없는 게 내 계좌는 플러스인데 그럼 나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수익률 공시라는 게 참 우리가 불안을 자극하는 거라서 이것도 걸러들어야 될 뉴스이긴 한데 아, 네. 퇴직연금 수익률이 뭐 1%대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 어쩌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거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DB형 같은 경우는 회사 돈이잖아요. 네. 이 회사 돈의 수익이 잘 나면 퇴직금을 조금 더 덜 적립해도 되니까 내 그렇죠. 원금이 덜 들어가니까 회사 입장에서 좋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회사 입장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누구이냐? 네. 그 회사에 오너가 있으면 그분은 좋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게 오너가 아니라 대부분 직원이잖아요. 직원이에요. 그러면 직원은 이걸 열심히 잘 굴려가지고 수익을 높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죠. 않죠. 해서 왜냐하면 뭐해, 그죠? 그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면 났어. 내 책임이야. 예. 전 혼은 혼대로 나고. 근데 수익이 잘 났다. 그러면 그걸 이제 생색내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막, 잘했어. 이렇게 칭찬받느냐? 그럴 가능성도 극히 적어요. 그 칭찬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냥 고기 한번 사주고 끝이 나는 거죠. 그게 네 업무야 하고 끝날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DB형을 굴리는 곳의 입장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안전하게. 아주 안전한 예금 손해를 상품. 보지 않게. 그렇죠. 네. 그런데 퇴직연금의 거의 대부분 75% 이상이 DB형이거든요. 네. 지금 뭐 300조 원 넘게 쌓여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수익이 잘 안 나고 네. 그리고 나머지 뭐 DC형에서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 수익률이 별로 안 높더라. 네. 하지만 그 평균은 남의 돈까지 다 섞여 있는 평균이니까 나는 상관없는 거고 실제로 네. 봐야 될 건 내 퇴직연금이 DC형인데 그 DC형 계좌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된다는 거. 예.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많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300조 원이라고 그렇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 경쟁이 있을 때는 증권사마다 우린 7%, 7%, 7.5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퇴직연금은 뭐 아직까지 받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른다고 하지만 네. 채권금리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높은 수익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네. 이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뭔가 굴려야 될 텐데 네. 어디선가 또 그 돈도 가지고 와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채권을 막 발행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낮은 금리의 채권들이 이제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됩니다. 네. 손해 보는 거죠. 네, 수익률이 낮은 채권들, 금리가 낮은 채권들은 갖다 팔고 새롭게 발행한 채권들은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채권 시장이 경색돼 있어서 돈 빌리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죠. 자꾸 고금리 경쟁을 하다 보면 일반 기업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네. 영향을 미치죠. 아주 길게 보자면 이 DB까지도 쉽지 않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뭐 그러면 네.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시장에다 이거 좀 자제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가 오르는 건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누른다고 하니까 이렇게 금융당국이 시장을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또 전공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좀 개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입을 좀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진작에. 네, 이렇게까지 경쟁이 치열해질 줄은 아마 금융당국도 예상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네. 하필이면 설상가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경색되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음. 레고랜드 사태까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자금이 진짜 돈맥경화라는 말이 계속 다시 나올 정도로 시장에 돈이 안 도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누구도 예측 못했던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금융사들도 먹고 살자고 뭐 이들도 경쟁은 해야 살아남으니까 네. 그렇게 채권금리를 자꾸 올려놓으니까 기업들이 지금 가뜩이나 불안한데 돈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밑에서부터 무너질까 봐. 근데 기업들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 금리, 즉 코픽스는 예금에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중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다음 달에 내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렇죠. 변동금리 대출이 아닌 고정금리 대출들 있죠. 네. 이거는 코픽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은행채 5년물, 그러니까 은행에서 발행하는 5년짜리 채권 금리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채권금리와 관련이 그렇죠. 있군요. 그런데 채권 금리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고정금리 대출 자체도 확 올라가 버립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변동금리도 이만큼이면 고정금리도 이만큼이면 어떻게? 돈이 꼭 필요해가지고 빌려야 되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집을 살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은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서 집도 내놔도 안 팔리고 안 팔리니까. 이게 경착륙 와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고정금리 대출금리까지 올라가면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닌 것 같다.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 그렇죠. 과거에 한 10년 전쯤 이제 우리 빚내서 집 사라라고 했던 그 기조가 있을 땐 그래도 대출금리 좀 깎아줄게라고 하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긴 했는데 지금은 깎아줄게라고 해도 그 한계가 원가 자체가 너무 올라버려서 당국이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해서 좀 낮춰라. 경쟁 좀 그만해. 뭐 이게 관치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퇴직연금을 작년에 평균 수익률 한 2% 정도 정기예금 금리에 준해서 네. 였대요. 그러면 갈아타야 돼요? 지금 원리금 보장 상품에 이 돈이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갈아타는 게 좋죠. 갈아타는 게 좋은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있어요? 이게 퇴직연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퇴직연금은 주머니예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IRP나 DC형 같은 경우는 내가 관리하는 계좌. 네. 그래서 그 주머니 안에서 돈이 입금을 시켰는데 그 돈을 상품을 선택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네. 과거에 선택했던 상품이 2%짜리네? 그럼 나 이거 깨고 8%로 7%로 갈아탈 거야. 네. 해도 되는데 과거에 가입했던 이 상품을 깼을 때 혹시 페널티가 없는지 아, 그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다 안 준다든가. 네, 예.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뭐 혹은 증권사에서 상품을 가입했을 때 예금은 깨도 별 손해가 없지만 네. 예금이 아닌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상품들은 파생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수수료를 물거나 원금 손해 볼 수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원금도 네. 손해 볼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네. DC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대부분 펀드에 들어가 있지만 IRP처럼 내가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이런 상품들은 맞아요. 처음에 가입할 때 상품 개수가 수십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수십 가지 중에서 금융회사 직원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이 네. 중에 높은 거 그리고 안전한 거 뭐 있어요? 근데 하필 그때 높고 안전하지만 중간에 깨면 손해 볼 가능성이 있는 거 상품을 선택해줬어. 선택해줬어. 그런데 대부분 퇴직연금 중간에 깨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 그냥 끝까지 하시겠거니 하고 뭐 3년짜리로 3%짜리 그때 당시엔 그게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선택하신 분들이 지금 와서 한 1년 반쯤 지났는데 저 이거 깨고 7%짜리 할래요라고 한다면 여기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IRP든 DC형이든 과거에 가입한 상품을 갈아타려고 했을 때 네. 확인을. 깼을 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는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게 깨고 내가 옮기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생각처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어. 하셔야 됩니다.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파월 연준 의장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요. 이랬대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뉘앙스가 기억이 나는데 예측은 이제 접어두고 네. 현 상황에 집중을 하겠다. 네. 현 상황에 집중했을 때 아직 뭐 물가가 오르는 거 이거 잡히지 않았다고 본다. 그래서 금리는 뭐 5% 넘어갔을 때가 유력하지 않나 네. 판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젠 그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일은 해가 뜬다. 네. 저녁이 되면 해가 진다. 진다. 그 정도. 네. 그러면 통장을 좀 잘 모르겠어도 자꾸 들여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꾸 주식창만 보지 마시고요. 네, 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진짜 딱 정해져 있는 수순이니까 그렇죠. 퇴직연금 잘 모르면 자꾸 가서 물어보면 은행 직원들하고도 친해지고 정보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치약도 네. 하나 줄 거예요. 어떤 거요? 치약, 칫솔 뭐 이런 치약, 세트. 칫솔. 사은품이라도. 그거 네. 좋네요. 그렇게 한번 보면서 네.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내 거가 DC였는지 DB였는지 혹시나 IRP를 또 필요한 것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네. 오늘 유익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경기다 우리 김혜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